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표현되는 옛날 얘기의 세계가 있죠. 요즘도 그런 할머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 무릎팍에 누워서 듣는 그런 옛 이야기들이요. 우리를 참 안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해석만으로 그 고전 작품들이 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또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비정한 세계의 실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회에 대한 통찰이 깊이 있게 해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전 소설의 세계, 오늘 그 새로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전소설을 새로움으로 이끌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안내자이십니다.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정원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책이 화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할 때 그 전 옛 이야기. 근데 전을 다시 말하다, 전을 해석하다 이렇게 아니고 전을 범하다입니다. 네. 어떤 과정에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됐어요? 네. 전을 범하다라는 제목은 이제 좀 도발적이죠. 근데 이때 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춘향전, 홍길동전 할 때의 그 이야기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가 이제 전달하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범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또는 소통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의혹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권선징악으로 해석되게끔 작품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입된 관점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권선징악이라는 그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그 단순하고 폭력적인 해석이 우리 교육계 일반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고전에서 아무런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따분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따분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춘향전이든 홍길동전이든 그것을 권선징악으로 보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지금 지방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짓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그 삶에 대한 고민을 고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고전의 어떤 위상을 박자화시켜버리는 것이 역사적인 연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1910년 신소설 작가였던 이해조가 자유종이라는 신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춘향전은 음란교과서고, 심청전은 철양교과서고,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제 가치 폄하를 한 것이죠. 예. 어떻게 보자면은 민족 개조를 지식인의 사명으로 보았던 그 이해조 입장에서는 과거의 소설들은 어서 빨리 근대화가 되어야 되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더 이상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 버려도 되는 것, 이런 입장이 있었겠죠. 네. 해방이 되고 나서 하지만 뭔가 우리 민족만의 것을 찾긴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런 작품들을 고전의 반열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소설들은 굉장히 그 대중적인 작품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시험용으로 어쩔 수 없이 책을 보지만 네. 옛날에는 그 작품 자체가 매우 그 아주 그 흥미있는 대중소설이었단 말이죠. 흥미있는 대중소설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첨예하고도 흥미진진한 일상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네. 가장 흥미진진하게 욕망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대중소설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 이름이 김갑수인데 네. 같은 이름의 영화배우 김갑수 씨가 열연을 해서 네. 유명해진 장화홍련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 영화 이후로는 장화홍련하면 사람들이 자꾸 영화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야 다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화에 근거를 뒀다는 거고요. 보니까 1656년에 평안도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예, 맞습니다. 장화홍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 그러나 선생님이 내리고 있는 새로운 해석, 이 부분을 좀 두루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화홍련 전이라는 소설은 1656년 평안도 철산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살인 사건에서 발단이 된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그 장화홍련 전을 생각을 하면 그 흉악한 계모에 의한 전처자식 살인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그 만약에 전처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드린다면 우리 생각에 그 재산도 있고 이런 양반 같으면은 이쁘고 또 성격도 좋고 이런 양반을 부인으로 맞이를 할 텐데 생긴 걸 보면 무슨 괴물 같은 여자를 후처로 이제 예, 맞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괴물 같은 여자랑 살면서 무려 자식을 3명이나 봅니다. 그것도 딸 2밖에 없던 집안에 아들을 3이나 들인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도 대단한 집안의 경사고 그렇죠. 그런 부인이라면은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배좌수라는 분은 그 아버지는 그런 부인은 뭐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전처 자식들인 딸들만 편애를 합니다. 대단히 이제 비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설정이 어떻게 해서 몇백 년에 걸친 장화홍련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왜 이런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더 과장되고 더 뭐랄까 어떤 소통이 더 되었을까 따져보면은 결국은 장화홍련전이라는 작품은 계모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모하고 같은 입장에 서지 않는 부녀자들의 환상으로 서사가 만들어지고 이끌어진 소설이라는 것. 계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계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살인 사건에서 이 소설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계모가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설정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공감은 결국은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즉 법적으로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아픔, 그 공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 어떤 사회 제도는 어디서부터 기인할 것인가 다시 따져보면은 결국에 가서 온갖 뭐 말들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성욕입니다. 아버지의 성욕,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의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이 되어야만 하는 제도. 즉 아버지의 성욕을 인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족 간의 갈등, 그 갈등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나름의 주관적인 해석이 흉악스러운 괴물로서의 계모를 만들어버리고 그 괴물이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양 희생양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계모의 모습이라는 게. 얘기 모두에도 잠깐 나왔는데 심청전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선생님 해석은 심청전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심청전 하면 이제 효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이라는 모티브로 심청전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견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마치 효라는 도덕 규범을 전혀 모르는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그 객관적인 시선에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눈먼 아비를 위해서 15살짜리 소녀가 죽어버린 그리고 그 죽음을 효라고 박수를 치고 숭상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예. 왜 그 폭력적인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마치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되었을까? 아니 근데 지금 희생제의 서구적 관점에서 네. 보면 이제 일종의 희생제의로 이제 처녀의 목숨이 바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 구도에서 보면 명확히 이제 그 청이라는 소녀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 자발적 행위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집단에 의한 무엇에 의한 살인이라는 관점으로 보십니다. 네. 그렇다면 아주 선명하게 말해서 살인자는 누굽니까? 살인자는 도화동 마을 사람들 전체가 되겠죠. 집단 공동체에 의한 살인이다. 네. 즉 아버지를 위해서 딸은 죽어도 된다라는 이념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고 그 이념을 따라서 심청이도 자발적으로 죽은 거겠죠. 집단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기대만큼 우리 고전 작품이 굉장히 많고 방대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하나 들어갈 때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모티브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그 장기전 네.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까투리 얘기요. 여기서도 좀 아주 신선한 해석을 도모하셨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존에 알려진 장기전 이야기는 그 가부장제의 어떤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어리석은 가장이 현명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다가 가장도 죽고 가정도 파괴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그 장기전의 전면에 있다면 후면에는 장기가 과부가 되었는데 개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로 개가를 했다. 이 점이 진보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해석도 그 타당한 해석이지만 더 흥미로운 해석은 장기가 5번째 남편을 들인다는 말은 결국은 모든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정한 세계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비정한 세계에서 까투리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 슬픈 운명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남자를 원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장기를 남편으로 맞이했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장기를 맞이하는 어떤 논리가 유유상종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딱 그 까투리가 장기를 보더니 네. 자네를 보니까 그 지금 내 나이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서 순맛을 알고 살림을 할 나이인데 그래서 참 수절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쾌락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저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즐거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까투리의 대사에는 배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전에는 그 당대 여인의 성적 욕망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토끼전, 별주부전 다 같은 작품인데 이제 뭐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삼국사기 구토지설이라고 작품 유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적강문화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 모티브가 전파돼 나오는 그런 원리를 보자면 이 토끼전은 인도로 거슬러 갈 수가 있네요. 네. 이 원왕 본생 설화라고 하는 것. 이 각각의 작품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토끼전, 또 인도의 원왕 본생 설화, 또 삼국사기에 있는 구토지설 이 세 작품을 이렇게 비교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토끼전이야말로 정치적인 풍자 소설의 최고봉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세 이야기는 모두 다 간 빼먹기 이야기의 어떤 계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 빼먹기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강자가 약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약자는 지략 또는 기지로서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 안에서 세 작품의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원한 본센담에서는 악어가 임신한
자기 부인, 악어 부인의 입맛을 되찾기 위해서 원숭이의 간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여기에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입맛을 되찾기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그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때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선과 악의 구도가 놓여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즉 강자가 약자를 것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때 강자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구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토지설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정치색을 띠게 됩니다. 즉 이번에는 용왕의 딸이 심장병이 걸리자 토끼를 잡아다가 약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서 또 그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아까 보았던 그 원앙 본생담보다는 좀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강자가 꼭 그 약자의 간을 빼먹어도 될 만한 조금의 명분은 갖춰지게 됩니다. 네. 토끼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매우 분명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용왕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네가 죽으면 너 하나 죽는 거다. 따라서 너는 나를 위해서 간을 내놓아라. 즉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네. 하지만 토끼전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무능한 군주, 맹목적인 충신, 그리고 약자로서의 토끼 이 세 입장들 중에서 한쪽만을 토끼의 입장에서만 나머지 세력들을 비판한다기보다는 네. 심지어는 약자인 토끼마저도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토끼 자체도 반드시 그 희생양이고 약자이고 그래서 독자들이 옹호하게 되는 긍정적 존재가 아닌 그런 대목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겁니까? 거의 뭐 이제 성인용 토끼전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보는 토끼전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예. 용왕이 토끼한테 이제 넘어가자 그 토끼를 위해서 그 밤에 이제 파티를 열게 됩니다. 별주부가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촐랑촐랑 간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직 간 분명히 있다. 네. 빨리 배를 가르자. 토끼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더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주부가 정말 충신이래지만 미워요. 그래서 용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가서 간을 가져오긴 가져올 텐데 그동안에라도 몸보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금 의설을 봤는데 용왕님 같은 병에는 왕배탕이 좋습니다. 즉 별주부를 끓여 먹으라는 소리죠. 자라를 끓여서 그렇죠. 이제 자라를 끓여 먹어라. 먼저 먹어라. 네네. 그랬더니 용왕이 별주부는 충신이고 차마 별주부는 먹을 수 없고 별주부한테 자라한테 명을 합니다. 너는 좀 그렇고 네 부인을 끓이자. 별주부가 이제 참 사단이 났죠.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토끼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무릎 불 꿇고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토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좋다. 너 충신인 건 알고 그렇다면 오늘 밤에 네 부인을 내 침실에 보내라. 네. 그러면 너희 집안을 살려주겠다. 별주부하고 부인하고 이제 고민을 하죠. 별주부가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아내는 나는 열려다. 그럴 수 없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토끼는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도망치듯 수궁을 빠져나오려는데 그 웬 시녀 하나가 은밀한 편지 한 장을 줍니다. 뜯어봤더니 별주부 부인이 보낸 거예요. 네. 우리 상상으로는 욕을 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할 법한데 별주부 부인이 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랑에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돌아와서 다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예. 뭐 토끼 입장에서는 별 웃긴 여자가 다 있다 던져버리고 육지로 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 뒤에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토끼는 도망을 가버리고 별주부는 그 충신으로서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용궁으로도 못 돌아가고 소상강으로 망명을 하고 맙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별주부 부인입니다. 기다려도 토끼는 오지 않고 그러자 그만 상사병에 걸려서 별주부 부인이 용궁에서 죽습니다. 네. 용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별주부 부인이 죽은 것은 오로지 하나의 이유, 즉
남편 별주부를 기다리다가 상사병이 나서 죽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연료를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료비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적 해석이 참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요즘 우리가 읽는 드라마처럼 디테일이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아기자기한. 네, 네. 근데 그런 요소가 다 빠지고 네. 우리가 동화책의 세계로 기억하는 토끼전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끼의 기지,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는 거. 네. 그래서 희생 제물로 왔던 별주부의 아내가 이번에 역으로 사랑에 빠져갖고 뭐 어떻게 상사병으로 죽고 네. 그것이 다시 또 아주 거룩한 행위로 이해되는 아이러니가 있고 뭐 굉장히 그 현대문학적 장치로 이해되는 재밌는 요소가 참 많네요. 네. 근데 아까 그 토끼전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이야기 세계 속에서는 토끼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 독자들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겠죠. 네. 과연 별주부 아내의 처지를 이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죽은 별주부는 진실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행복하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인간들 이전 투구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전인데요. 네. 그리고 홍길동 자체도 그 시대의 이제 신분적 질서에 저항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라면 그게 이제 달리 해석될 것 같아요. 네. 영웅설화인데 영웅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되짚어서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한테 호부호영이라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즉 집안에서만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을 받았지만 사회적인 승낙은 아니겠죠. 병조 판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그 조정에 제도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버려 둔 채 임금님께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네. 즉 계속해서 홍길동전은 그 조선이라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하거나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고발하지 않은 채 기만적인 화해를 가정에서 또는 국가에서 그 기만적인 화해를 이루고야 맙니다. 네. 율도국을 쳐들어가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율도국이 그 이전에 홍길동이 들어가기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그 임금님은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홍길동이 어느 날 의병장이라는 이름을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한 것이죠. 율도국 백성들 또는 율도국 임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홍길동의 침략 때문에 정당한 통치 질서가 훼손이 되었고 또 나라의 임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비록 홍길동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은 명분을 내세우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침략해도 된다는 어떤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는 그 한 시대의 가치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이제 영웅일 텐데 홍길동을 영웅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당시의 지배 질서에 그대로 개인적인 이제 성취만을 이룬 존재지 그렇죠. 그 시대의 정신의 변혁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작품이 왜 안 나오지 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길게 얘기해야 될 소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토론이기 때문에 사실 뒤로 미룬 건데요. 네. 바로 춘향전 얘기죠. 네. 춘향전의 재해석이란 역시 연료로서 춘향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근대적 자아상을 지닌 페미니즘적 여성상으로서 이제 춘향이를 바라보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변화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리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춘향전에서 그 진정한 판타지는 암영어사가 출연한다는 게 아니고 춘향이가 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춘향전을 꼼꼼하게 다시 보면 그 사랑의 당사자인 춘향이나 이몽룡조차도 이것을 애초부터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몽룡은 욕정에 벌벌 떨어가지고서 춘향이한테 다가서는 것이고 예. 춘향이도 뭐 이런저런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 그 기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같으면 쉽게 말하면 무슨 재벌 2세가 어디에 출연을 한다니까 걔 그 돈 빼먹으려고 좀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그네도 뛰면서 유혹을 했던 거죠. 이 춘향 입장을 신분 상승의 기제로 파악하시는 거군요. 신분 상승인지 아니면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아, 유혹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은 그 방자의 말에서 다 폭로가 됩니다. 네가 만약에 여염집 여자라면 조용히 니네 집 뒷마당에서 그네를 뜰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그네를 뛰냐? 너 이거 영업 아니냐? 눈에 띄려고 그렇죠. 예, 노출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춘향이도 그렇지, 이몽룡도 그렇지, 방자도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자기는 또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월매는 더합니다. 예, 무슨 뭐 노골적이죠. 어쩌고저쩌고 뭘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헤어지고 나서 질질 짜고 있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네가 뭔 그럴 필요 있냐. 새 남자는 또 온다. 얼마든지 너 다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상식적이고 우리가 봤을 적에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사람은 변사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가 막 말을 하죠. 나는 이도령하고 사랑을 했다. 우리는 정말 그 서로를 배우자로 여겼다. 그러자 변사또가 말을 합니다. 아니 장가도 안 간 그 더벅머리 총각 애가 아버지 따라서 지방에 왔다가 첩을 들였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그게 양반 사회에 소문이 나면 걔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나중에는 제사도 참가를 할 수가 없다.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너는 신분이 기생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근데 고을 수령 나의 수청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리가 무서운 까닭이 뭐냐면 이몽룡이 춘향을 버리고 떠날 적에도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긴 한데 너를 데려가는 것이 소문이 나면 나는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만다. 따라서 좀만 기다려달라. 이 논리죠. 결국에서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그토록 그 춘향의 보호자로 구원자로 믿었던 이도령의 논리나 아니면 변사또의 논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논리를 춘향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춘향이는 영업 전략으로서 이도령을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기생이지만 그래서 최초의 사랑의 동기가 영업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천한 기생이 아니고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일,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감정에 나는 충실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춘향전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암영어사가 출도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춘향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믿고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박수를 보내는 것 자체가 고전 춘향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춘향이의 그러한 어떤 변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가장 미천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가장 고결한 감정을 향한 의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것이 존중할 만한 감정이다라고 지지를 보낸다는 거죠.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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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아이고 춘향아. 춘향이를 찾는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춘향이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의 사랑이 날 옴짝달싹 못하게 하네. 근데 당신 누군가? 혹시 우리 절세가인 춘향이를 한번 보러 온 남정네 아닌가? 단지 절세가인 춘향이만은 아닙니다. 사랑을 제대로 아는 여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까지 긍지를 갖게 하는 여인, 그런 춘향이를 만나고 싶죠. 아시는구려. 춘향이가 좀 사랑을 알죠. 사실은 이 교수, 나도 춘향이를 통해 사랑을 알기 전엔 욕정에 몸부림치는 도련님일 뿐이었소. 알죠. 모든 기품 있는 언어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욕정을 알죠. 그래도 모든 게 욕정이라면 내가 좀 그러지 않소. 부끄럽게. 그렇습니까? 춘향이가 기생이기 때문에 그 욕정의 문이 쉽게 열린 것이겠죠. 기생이었기 때문에 한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당신뿐이겠습니까? 방자도 춘향이의 엄마 월매도 그 모두가 춘향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그녀의 신분만을 본 것이죠. 맞네. 그 방자 자식. 거래의 황제지. 그래도 내가 사람이 좋아 그냥 데리고 있었던 거지. 제 눈엔 도련님이나 방자나 같게 보입니다. 춘향이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당신의 그 평범한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 셈인가요? 춘향이였기에 가능했겠죠. 춘향의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춘향전이 보여주는 진정한 판타지죠. 아니네. 춘향전의 백미는 바로 암행어사 출도야. 바로 그거지. 어떻게 춘향이의 사랑인가? 내가 만약 출도하지 않았다면 춘향이는 죽었을 거네. 지금 생각해도 변사또 그자는 내 두고두고 욕을 내도 성이 안 차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죠. 변사또가 춘향의 적인 것으로. 춘향전에서 아기는 또 변사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당신 이도령, 감옥에 갇힌 춘향의 꿈을 해몽하러 간 맹인 점쟁이, 또 거래를 하려고 한 방자, 수절을 하지 말라고 권했던 월매, 이 모두가 춘향의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 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당시 기생이 뭘 하는 신분인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 기생이 수절을 각오했네.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일세. 도련님은 여전하시군요. 어사출도를 냈을 때도 당신은 부채 뒤에 숨어 춘향의 마음을 떠봅니다. 기생의 수청은 당연한 것이라며 내 수청까지 거절할 것인가 하지요. 춘향의 고행을 아는 연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묘미를 위해서라면 할 말이 없지만 당신은 권력자 이몽룡이었습니다. 기생 신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생한 여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먼저 생각한 사내였죠. 참 듣기 불편하네. 이보게 이종원 교수, 나는 도련님이고 그녀는 기생이었네. 신분을 먼저 넘어선 사랑은 나였네. 내가 더 어려웠었지. 참, 저도 듣기 불편합니다. 춘향의 사랑이 당신을 감화시킨 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직도 아닌가요? 당신은 진정 춘향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한 적은 있는 겁니까? 이몽룡 씨? 백연 선생님을 통해서 춘향전을 다시 보면요, 좀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는 속물 사회에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전에서 또 가능한 세계가 일종의 애니미즘 같은 거겠죠. 인간과 동물과 자연물이 함께 교호하는 그런 세계 얘기인데, 가령 뭐 구미호 같은 것은 인간과 이제 여우의 사랑, 또 인간과 저 호랑이도 또 나누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김현감호라는 작품이군요. 이 선비와 호랑이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건지요? 김현감호라는 작품은 그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제목부터가 좀 뭐랄까 학계에서도 아직 그 일치된 견해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감호라는 제목은 김현이 호랑이와 감통하다, 즉 느껴서 서로 소통하다라는 뜻도 있겠고, 아니면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줄거리 자체는 김현이라는 사람이 신라 때에 탑돌이를 하다가 웬 처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고, 그래서 그 집까지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할머니 호랑이가 김현을 다른 그 호랑이들이 보게 되면 죽을지 모르니까 잠깐 숨어 있어라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른 호랑이들이 와서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때 하늘에서 이제 하늘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사륙을 많이 했으니 하나를 죽여서 징치를 하겠다. 그러자 호랑이들이 겁에 떨고 있는데 처녀 호랑이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김현을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일 도성에 나가서 날뛸 때에 나를 죽이면 당신은 벼슬을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절을 지어달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김현은 나중에 호원사, 호랑이의 소원이라는 어떤 절을 지어서 호랑이의 넋을 기리게 된다.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네. 그럼 김현감호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지요? 네. 정말로 사람이 호랑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김현이 만난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은유, 상징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작품은 문화적 타자들은 언제나 공격성을 띠고 있고, 이러한 공격성은 징벌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문화적 타자들은 알고 봤더니 나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구나라는 논리가 작품 아래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보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한테만 있다라는 어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더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무슨 베트남 처녀들이 한국에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단군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농촌에서는 부녀 회장이 되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은 다른 식으로 보자면 문화적인 어떤 살인에 가깝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해서 유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는 작품이 고전이다.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뭐 제목이야 누구나 다 알지만요. 근데 선생님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는 게, 물론 하나는 의미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그 고전 작품을 대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어쩌면 제 생각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죠. 네. 뭐 옛날식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뭐 새삼 뭐 읽어볼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방식의 새로운 해석은 우리 당대인들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려 주니까 그만큼 흥미를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운 작품은 이런 의미다라는 해석의
그 한계, 그 정의 내려진 그것,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즐겁게 고전 문학 작품 두루두루 여행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대학교 국어문학과 이정원 교수와 우리 고전 분방하게 읽어보기 시간 가졌습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별주부전 혹은 토끼전, 이 내용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넘치는 것으로 이해될 요지가 많습니까? 이정원 교수를 통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새롭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남다른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생이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다의성, 다층성을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